자, 이제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상증세도 뭐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증세는 예, 상증세도 풀어보죠. 일단 뭐 세무사 하시면 상증세가 안 나오니까요. 세무사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상증세 해설까지는 보시지 않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풀긴 풀게요. 아무튼 자, 하는 김에 풀도록 하죠. 자, 22번 문제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번 여기 계산 문제죠. 말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자, 22번. 22번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금액에 합산되는 배당소득 금액 그걸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 일단 해설 강의 들으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해설 강의만 쭉 따라 듣는 경우에는 뭐 시너지가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길 좀 권해드리긴 합니다. 자, 요거 배당소득 금액인데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는 걸 묻고 있고요. 다 배당에 대한 내용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거기 바로 그냥 풀도록 할게요. 1번 양가로의 A증권사로부터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 사채 2. 요 사채라고 표현되어 있어도 이거 유사배당에 들어갑니다. 파생결합 사채도 유사배당에 들어가죠. 유사배당, 뭐 파생결합, 뭐 증권들 같은 경우에 뭐 ELS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사배당 뭐 그쪽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유사배당 말고도 열거가 쭉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자주 보시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배당이라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요 배당소득 맞습니다. 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유사배당에 해당한다든지 뭐 결합파생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절대 근로수업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1,000만 원 이거 배당이긴 배당인데 근로수업이 안 되는 배당이에요. 그거 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양가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요거는요. 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거 초과분은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분리과세를 하는 거니까 종합과세가 되진 않죠. 그래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예요. 뭐 저소득자는 400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조금 소득이 있는 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분리과세. 아무튼 요건 넣으시면 안 되겠고 3번 양가로의 자기주식 처분이익 입금 항목이죠. 요거 자본 전입해서 무상주 2만 주를 받았대요. 요건 입금 항목을 자본 전입 재원으로 했으니까 무상주 의제 배당에 들어가는 거고요. 2만 주 곱하기 주당 액면가 1,000원 해가지고 2천만 원이죠. 요게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근로수업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입금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수업이 되는 무상주 의제 배당입니다. 입금 항목. 그 다음에 4번 양가로 주 뒤에 코넥스 시장 상장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 300 받았네요. 현금 배당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은 다 근로수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크. 자, 그럼 집계를 해보시면 전체 얼마냐면 3,300이에요. 3,300은 2천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고요. 여기에 근로수업까지 가산해 주셔야 되겠죠. 근로수업은 우리가 체크한 거 꽃표시 들고 오고요. 얼마? 2,300이죠. 요거랑 비교하셔야 될 거. 전체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 원 초과분이죠. 1,300, 두 중에 적은 거 1,300이 더 적죠. 1,300에 11% 해서 더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3,443만 원. 이게 답이죠. 근로수업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파생결합 사채,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강조를 드려요. 사채라는 표현이 있어도 배당소득이라는 거 강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죠. 요거 배당소득 맞고요. 다만 근로수업이 안 되는 배당이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이니까 요걸 재원으로 한 무상주 의제 배당은 근로수업 되고요. 일반적인 현금 배당 근로수업 됩니다. 근로수업 여부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 풀어보죠. 자, 23번은 상가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나오네요. 임대 기간에 보시면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 달까지니까 2020년도가 다 들어가요. 12개월치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자, 월임대료 2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 12개월 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5억 원 나와 있네요. 이거 간주임대료 계산하셔야 돼요. 요거는 12개월치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년 내내죠. 적수 계산은 생략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 상가 부동산 취득가, 뭐 토지 건물 이게 나오죠. 토지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죠. 토지는 제외하고 건축물 3억 원 체크해 놓으시고 월 관리비 수입 요것도 12개월 곱하시면 되겠죠. 임대보증금 운영 수익이 나옵니다. 수입 배당금, 수입 이자, 신주 인수권 처분익. 자, 요거는 소득세 문제예요. 거주자 갑이라고 했잖아요. 거주자 갑이니까 소득세 문제고 소득세 문제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거. 뭐만 뺀다? 이자 배당만 뺀다는 거. 신주 인수권 처분이익이라든지 유가증권 처분이익 이런 거 나오면 무시하셔야 돼요. 그건 법인세법에서 빼는 거고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금융수익만 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 그게 2%라고 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요거 23번이죠. 뭐,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같이 풀게요. 임대료 관리비. 요거는 12개월 곱하는 게 동일하니까 임대료 관리비 한꺼번에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임대료가 200만 원이고 200만 원에 월 관리비 수입이 50만 원,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시면 되겠고 같이 한 거예요. 계산 편의를 위한 거고 두 번째 간주임대료 계산하셔야 돼요. 상가임대요. 자, 간주임대료 요거 보증금 5억에서요. 건축물 금액을 빼야 돼요. 적수 계산 생략해도 되는 문제. 건축물 빼고요. 정기예금 이자율 주어진 대로 2% 빼고요. 뭘 뺀다? 이자 배당을 빼셔야 돼요. 이자 배당. 이자 배당이 50만 원, 이자가 30만 원 해서 80만 원이네요. 그 80만 원 빼주셔야 돼. 이자 배당만. 자, 그러면 임대료하고 관리비 합치면 3천만 원이고요. 그거 임대료 관리비 합친 거예요. 간주임대료는 계산해 보시면 320만 원 나올 겁니다. 320만 원. 요거를 합치면 돼요. 합치면 부동산 임대업의 총 수익 금액이 나오겠죠? 3,320만 원. 요게 답이에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요 문제는 뭐 비교적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요거는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뺀다. 그리고 항상 소득세에서는 요게 문제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자하고 배당만 뺀다. 현혹 자료가 주어지니까 그거를 잘 걸으셔야 돼요. 현혹 자료 그걸 걸으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신주 인수권 처분익 이런 거 절대 빼주면 안 돼요. 소득세 문제에서는 빼주면 안 된다. 자, 이제 또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24번.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주 A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0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다. 갑의 2020년 근로소득 총 급여액으로 오른 것은 뭐 총 급여액만 물어봤으니까 근로소득 공제까지는 안 빼도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자, 총 급여액 묻는 문제는 뭐 비교적 쉬운 문제죠. 자, 24번 비과세 되는 거 좀 제끼고 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벤처기업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벤처기업이 아니라는 거. 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조심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급여 2,400 넣으시고요. 일단 2,400 넣고 그 다음에 상여금 1,000만 원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식사대 180인데 갑은 식사대 이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데요. 별도 식사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식사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죠. 10만 원 초과하는 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60만 원 넣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녀 보육수당 6살이라고 되어 있죠. 자, 6세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죠. 월 10만 원이니까 요걸 넣을 게 없어요. 다 비과세가 되고 주 A가 납부한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120만 원 요거 같은 경우에 갑의 배우자가 보험의 수익자, 뭐 갑 근로자 본인을 위해서 들어줘도 상관이 없고요. 가족을 위해서 들어줘도 괜찮아요. 근로자 종업원을 위해서 들어줘도 괜찮고 배우자인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들어줘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까지나 연간 얼마까지? 7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70만 원까지. 요 보험료 내준 거죠. 보험료 내준 것은 비과세라기보다는 우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죠. 근로소득으로 안 보는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7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70만 원 초과분은 넣으시면 돼요. 70만 원 초과분 지금 120만 원이고 70만 원 초과는 50만 원 있죠. 요 보험료 낸 거 요걸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50만 원.
그 다음에 주 A의 사택 무상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500만 원. 사택은 누가 떠올라야 되죠? 출자 임원이 떠올라야 되죠. 근데 얘는 보시면 그냥 종업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4번 제일 위에 종업원이라고 되어 있죠. 출자 임원이 아니에요. 출자 임원만 근로소득이다. 그렇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택 제공 이익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항상 회사 출근 해가지고 회사 출근 사택 제공 이익은 출자 임원만 근로소득.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출자 임원 아니니까 얘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 A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자, 요거는 비과세가 될까요? 과세가 될까요? 자, 요거 때문에 이제 서문에 나왔던 거 벤처기업이 아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으로부터 만약에 부여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경우에는 뭐 이번 연도에 또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 원까지였거든요. 작년도까지는 2천만 원. 작년까지 부여받은 것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될 겁니다. 근데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부여받은 것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규정이 들어왔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비과세긴 한데 벤처기업 종업원이어야 돼요. 내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이어야 된다는 거. 그게 요건이에요. 그런데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급여액에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총급여액이 나올 겁니다. 5,510만 원. 요게 답이죠. 자, 요게 답이에요. 5,510만 원.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답은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또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26번 문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자료가 나와 있고 자녀 세액공제액과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오른 것은 그렇게 주어져 있네요. 일단 자녀 세액공제도 구하시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구하시고 두 개를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26번 문제. 일단 첫 번째로 자녀 세액공제 그거 구해보고요. 두 번째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걸 구해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합계액. 자, 자녀 세액공제. 갑의 근로소득 총 급여가 나옵니다. 3천만 원. 뭐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죠. 조금 적은 편이죠. 많은 편이 아니고요. 여기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죠. 공제율 같은 경우에 저소득자는 15%까지 가잖아요. 저소득자라고 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그런 자를 저소득자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소득도 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천만 원. 이건 좀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고 소득이 적구나. 그거 바로 캐치하고 공제율은 15%. 그런 거를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번 양가로에 갑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나이가 6살, 8살, 10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갑은 자녀 장려금 적용 대상자가 아니며 입양 신고한 자녀가 없대요. 그러면 일반 공제 그게 될 거고요. 일반 공제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해주죠. 7세 이상 자녀가 몇 명이죠? 2명이에요. 6살 안 돼요. 아동수당 받거든요. 그래서 6살 안 되고 8살, 10살 해가지고 2명. 2명이면 한 명당 15만 원 하면 30만 원이죠. 자녀 세액공제는 그냥 30만 원은 끝나요. 얘는 30만 원. 얘 같은 경우에 뭐 이번 연도에 출산했거나 입양한 자녀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공제가 없고요. 그냥 일반 공제 30만 원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갑의 연금계좌 신규 납입액이 나오죠. 연금저축계좌 300만 원, 퇴직연금계좌 2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연금계좌 신규 납입액 중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한 금액은 없대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얘는 한도를 좀 2번 거는 개념이에요. 한도를 2번 건다. 첫 번째 한도는요. 연금저축계좌 한도 한번 걸어요. 300만 원. 그게 이제 납입액인데 한도는 400이죠. 저소득자는 400을 한도로 하고 조금 고소득자는 대개 소득이 많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300까지 한도가 좀 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소득이 되게 적어요. 400만 원 한도고 400만 원 한도 이내죠. 그리고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거 200만 원.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에요. 요 전체 금액이 얼마 내어야 되죠? 700만 원 한도 내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구조 항상 연금저축계좌
얘부터 일단 첫 번째로 한도 걸고요. 얘는 400 또는 이제 300 한도를 걸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계좌 요까지 합쳐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한 번 더 한도를 걸은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700이죠. 700 한도. 한도를 두 번 거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 연도에 조금 개정돼가지고 추가 한도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되긴 했는데, 뭐 이 정도의 기본 구조만 좀 갖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공제율 적용합니다. 공제율은요. 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율은 15% 적용하셔야 돼요. 5,500만 원 이하. 일반적으로는 12%죠. 12%인데 이렇게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갑니다.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거 500에 15%니까 이게 75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05만 원.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답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15%. 그런 거 좀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28번은 퇴직소득에 대한 문제죠. 퇴직소득 산출세액. 그걸 물어봤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개정 규정으로 100% 적용을 하시면 돼요. 환산급여 그걸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환산급여부터 구하셔야 돼요. 거기 주 A에서 격리 부장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거주자 갑의 퇴직소득 산출세액.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근속연수 계산해보죠. 2016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면요. 4년 하고도 3개월이네요. 4년 3개월이면 1년 미만의 월수는요. 어떻게 한다? 1년으로 본다. 그래서 5년으로 보셔야 돼요. 4년 3개월이면 5년으로 봐가지고 근속연수 공제 그것도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고, 뭐 환산급여 만들 때도 근속연수를 5년으로 봐셔야 되겠죠. 자, 갑의 퇴직급여는 3,000이고 퇴직공로금 500만 원 별도로 수령했대요. 퇴직공로금도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다 퇴직소득이에요. 퇴직소득에 포함합니다. 3,500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일단 환산급여부터 구해보죠. 자, 구조가 환산급여에서 일단 환산급여 공제 요걸 빼고, 그 다음 과세표준 나오면 뭐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이런 구조긴 해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문제 28번이고요. 환산급여. 얘 같은 경우에 일단 3,500 퇴직 공로금까지 합친 거 3,500에서 출발하시고 뭘 빼야 되죠? 근속연수 공제는 꼭 빼주셔야 돼요. 그거는 종전처럼 남아있어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빼주는 걸로 남아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에 대한 자료가 이번 양가로에 나와있죠. 요거 누락 없이 빼주셔야 돼요.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1년당 30만 원이거든요. 지금 근속연수가 5년으로 계산됐습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봐가지고 그 5년 곱하기 30만 원 하시면 150만 원 요걸 빼주시고요. 이제 환산합니다. 환산할 때는 12배수 환산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2배수 환산이라고 하면 지금 근속연수가 5년이죠. 5년분의 12 해가지고 12배수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환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8,04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자, 8,040만 원 나왔죠? 이제 환산급여 공제 테이블을 보시면 되겠죠. 거기 3번 양가로에 환산급여 공제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8,040만 원이면 두 번째 구간 거기 테이블 상으로 뭐 7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 해당합니다. 7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요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 4,520만 원 플러스 8,040만 원 마이너스 7,000 곱하기 55%. 요 산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시면 환산급여 공제가 나오겠죠? 5,092만 원 그렇게 나올 겁니다. 5,092만 원. 요걸 빼면 그제서야 과세 표준이 나오는 컨셉이에요. 요걸 빼면 과표가 얼마가 나오냐면 2,948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2,948만 원. 자, 여기에 세율을 바로 때리면 되는 것인데 산출세액을 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 2,948만 원 여기에 세율 때리면
1년치 급여에 대한 세액이 나온 거고요. 그거를 다시 5년치 퇴직금에 대한 세액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곱한 거 역으로 12분의 5년 하는 거 요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요거 반대로 곱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분자 분모가 바뀌죠. 요거 세율은 속산표로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속산표로 지금 1200 초과하고 4600 이하의 구간이죠. 그러면 15% 구간이거든요. 15% 때리고 108만 원 빼고 속산표 정도를 조금 2개 구간 정도는 외우면 좋거든요. 1500, 1200 넘고, 그러니까 1200 넘고 4600 이하인 구간 있죠. 15% 구간. 그거 108만 원 빼는 거, 15% 때리고 108만 원 빼면 돼. 아니면 이제 4600 초과 8800 이하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24% 때리고 522만 원을 빼면 되거든요. 그 2개 구간이 가장 잘 나오는 구간이라 가지고 문제에서 세율은 주어지긴 합니다. 주어지긴 하는데 속산표 2개 구간 자주 나오는 구간을 외워주시면 그러면 훨씬 빠르게 계산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2개 구간 108만 원, 522만 원 이런 걸 좀 외우시면 돼요. 15% 때리고 108만 원 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겁니다. 139만 2,500원 이게 답이죠. 여기서는 계산 구조 맨날 나오는 거니까 요거 항상 연습을 통해서 주의만 해주시면 돼요. 근속연수 공제 빼고 그 다음에 12배수 환산. 환산급여가 나오면 환산급여 공제 테이블 넣어가지고 환산급여 공제 빼고 과표가 나오면 여기 세율은 바로 때리면 되겠지만 위에 곱한 거 요거를 역으로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을 도출을 해주셔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 또 풀어봤고요. 이제 29번 풀어보죠. 29번은 양도소득세네요. 양도차익 물어봤습니다. 29번. 자, 29번 풀어보면요. 이거 어렵지 않죠? 29번 또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고가주택, 이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그 고가주택.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갑은 2020년 9월 15일 날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2억 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12억이면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합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거 바로 파악이 되실 거고 4번 양가로에 갑은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고가주택 9억 초과하는 것 같은 경우에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9억 원 초과분. 갑은 해당 주택을 2015년 6월 15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6억 6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갑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4천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사실은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된다. 자, 일단 일반적인 양도차익을 구해보죠. 자, 10억에서 12억에서 취득가 6억 6천 빼고요. 실거래가가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용, 중개수수료 4,500 이거를 빼주시면 돼요. 실거래가가 나왔으니까 실거래가가 아닌 것을 취득가로 하면 그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해가지고 기준시가의 3% 이렇게 적용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실거래가로 했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그걸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게 4억 9,500이 될 거고 여기선 양도차익만 물어봤으니까 장특공제는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양도소득 금액까지 물어봤다면 장특공제까지 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양도차익이니까 일단 요건데 곱하기 뭘 해야 되죠? 고가주택이니까 3억 원 초과, 그러니까 9억 원 초과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거, 그것만 좀 고려를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12억에서 9억 초과분,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거든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이 전체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럼 3억 나누기 12억.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1억 2,375만 원, 이게 양도차익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요거 하나만 적용해 주시면 끝나는 거였어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그거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장특공제를 임의로 넣으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양도차익을 물어봤으니까 장특공제는 들어가지 않고요. 혹시라도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다면 장특공제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과표를 물어봤다면 장특공제도 들어가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250만 원 들어갈 거고
자, 여기서는 양도 차익만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계산 문제 풀어보죠. 자, 31번 계산 문제 좀 보죠. 31번. 겸용주택 문제고요. 겸용주택, 도시지역 내 소재라고 돼 있고 요거를 을에게 일괄 임대하고 있으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2기의 예정신고 기간에 겸용주택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오른 것은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첫 번째로 건물 단층이라고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 나오죠. 주택하고 상가 면적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예요. 주택이 상가 면적보다 큰지, 주택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지. 지금 요 케이스는요. 작거나 같은 케이스죠. 그럼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해보죠. 건물하고 토지 면적부터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고요. 1단계가 면적 구분 단계죠.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가 있고요. 면세되는 부분, 과세가 되는 부분. 자, 건물 같은 경우에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가는 케이스예요. 주택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같은 케이스도 각각 가는 거죠. 주택은 200제곱미터, 이게 면세가 되는 면적이고 나머지 상가가 200제곱미터, 과세가 되는 면적이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2500제곱미터인데 지금 도시지역이라고 했거든요. 도시지역. 요거는 이렇게 따져보시면 좀 편해요. 요거 두 개 합치면 400제곱미터고 도시지역이니까 여기에 5배를 때려보는 거죠. 5배 때리면 2000제곱미터죠. 2500제곱미터가 더 크죠. 그죠? 한도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한도에 걸렸죠. 한도 초과하는 토지 면적이 있다는 뜻이고요. 요 경우에는 어차피 전체 건물로 따져서 한도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쪼개서도 주택, 상가 나눠서도 마찬가지로 한도에 걸려요. 그래서 바로 한도 걸렸구나. 그러면 주택의 부수토지 얼마만큼이죠? 200제곱미터에 5배. 그렇게 하시면 돼요. 1000제곱미터. 5배 바로 때리시면 돼요. 한도 걸린 거예요. 전체로 한도 걸리면 나눠서도 한도 걸리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면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건 1000제곱미터고 나머지 1500제곱미터가 과세되는 토지 면적이죠. 이게 1단계고 이제 2단계로 임대료를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임대료가 여기서는 되게 쉬워요. 임대 기간을 보시면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고요. 얘는 부가가치세 문제거든요. 부가가치세 과표를 묻는 건데 서문 잘 보셔야 돼요. 예정신고 기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죠? 7월, 8월, 9월 얘기하는 거예요. 7월, 8월, 9월. 그거의 과표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 부가가치세는 항상 예정신고 기간인지 확정신고 때인지 그거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6개월치인지 3개월치인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7, 8, 9월달 과표를 구하는 거고요. 임대기간이 9월달부터니까 9월 한 달 임대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10월달 거, 11월달 거, 12월달 거 들어오면 안 돼.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2기 전체 과세 기간에 대한 과표를 물어본 게 아니라 2기 과세 기간이라고 표현 안 되어 있잖아요.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월달 거 한 달치만 구하시면 돼. 임대 조건 월임대료 300만 원 매월 말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임대 보증금도 없대요. 간주 임대료도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요 2단계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임대료만 계산하면 된다. 간주 임대료도 없으니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300만 원 곱하기 1개월 하셔야 돼. 1개월. 요거를 막 9, 10, 11, 12 해가지고 4개월 하시는 순간 틀리는 거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에서는 3개월치인지 6개월치인지 몇 개월치인지 그런 거 계산하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7, 8, 9월달 과표니까 9월부터 임대를 시작했으면 9월달 것만 딱 넣는 거죠. 그리고 9월 말 현재 감정가액과 기준시가가 나오죠. 겸용주택 임대에서는 뭘 선택한다? 기준시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감정가액은 전혀 쓸모가 없는 자료에 불과한 거죠. 파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토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그때는 기준시가 그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 300만 원 나왔고요. 3단계, 4단계는 같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3단계, 4단계는 요거 건물분, 토지분 일단 임대료를 나누는 겁니다. 2단계 거를 들고 오고요. 요거를 들고 와가지고 자, 건물분, 토지분은 뭘로 나눈다?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다는 거예요. 기준시가가 토지 2억, 건물 2억 합치면 4억이고요. 반땅이네요, 다. 반땅. 그 다음에 1단계.
면적 비율 적용해가지고 건물 중에서 과세분, 토지 중에서 과세분 구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과표를 구하는 거니까 과세 비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건물 같은 경우에 400제곱미터 중에 200제곱미터, 토지 같은 경우에 전체 2500제곱미터 중에 150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합치면 과표가 나오겠죠? 자,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건물분은 75만 원 나올 거고요. 토지분은 90만 원 나올 겁니다. 두 개 합치면 165만 원. 요게 답이에요. 165만 원. 요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 뭐 많이 풀어봤잖아요. 객관식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많이 풀어봤던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숙달만 좀 잘해 주시면 되겠고 요 문제에서는 예정신고 기간 거 물어봤다는 거 그거 하나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또 빠르게 풀시다 보면은 4개월 넣으실 수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1개월이었다. 예정신고 기간분. 그 다음에 이제 32번. 32번 같은 경우에는 폐 없이 잔존 제한이에요. 일반 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갑은 2020년 10월 30일 폐업을 했다. 폐 없이 잔존 제한과 다음과 같을 때 2020년 2기 동제하에 대한 과표 계산한 것으로 옳은 거.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 32번 풀어보죠. 거의 뭐 원래 예전부터 출제가 된 그런 유형들이 출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거의 유형이 바뀐 게 없어요. 다 좀 익숙한 그런 주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잔존 제한 내역이 나옵니다. 제품 비상각 자산이죠. 취득원가 시가 중에 뭘 선택한다? 자, 지금 간주공급 규정이에요. 간주공급 규정에서 제품의 경우에는 폐 없이 잔존 제한 시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비상각이니까. 건물하고 소형 승용차는 상각 자산이긴 하죠. 소형 승용차는 뭔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거기 2번 양가로 추가 자료에 제일 끝에 보세요. 끝에 보시면 소형 승용차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을 의미하며 취득 시 매입세 공제는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급 의제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지만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요. 부가세 다 부담하고 사온 거니까 뭐 네가 쓰든 말든 폐 없이 잔존 제한가 되든 말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공급을 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업용 소형 수용차였나 봐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지 못한 거고요. 그러면 제품하고 건물만 계산하시면 돼요. 제품은 계산이 끝났죠. 시가 선택하시면 돼요. 시가. 거기 남아있는 900만 원. 요거 선택하시면 끝나고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니까 간주시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자산, 공급의제, 간주시가, 취득원가에서 출발하셔야 되겠고 표 안에 8,5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 양가로 추가 자료를 보시면 뭐 제품은 매입세 공제 받았고 폐업일 현재 일부가 뭐 파손돼서 시가가 취득원가에 미달한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요거 뭐 시가가 취득원가에 미달한다라고 해서 뭐 취득원가로 가느냐, 맥스로 가느냐 뭐 이런 규정 없잖아요. 시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가를 바로 간주공급의 과표로 보는 거니까 얘는 그냥 시가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건물은 취득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건물 8,500 차변 잡혀 있고 현할차 1,500 대변에 장기 미지급금이 잡혀 있어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현재 가치 안 키운다고 했죠. 명목가치가 되는 겁니다. 명목가치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해당 제하의 가액이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는 해당 제하의 가액. 간주공급이 매입세 정산의 컨셉이에요. 과거에 매입세 공제를 받고 사온 거 그거 폐 없이 잔존 제하가 되거나 하면 공급으로 의제해가지고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걸 좀 토해내도록 하는 거죠. 과표에 넣고 매출세액으로 매입세 공제 받은 걸 토해내게 하는 그런 컨셉인데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하의 가액에서 출발해가지고 간주시가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죠? 대변에 나와 있는 장기 미지급금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 바로 거래 상대방의 과표가 되겠죠. 명목가치. 거래 상대방의 과표의 10%가 나의 매입세액이 되는 거니까 1억 원에서 출발하셔야 되겠고요. 취득가는 거기 나와 있는 8,500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1억 원. 그 다음에 곱하기 간주시가니까 1 마이너스 상각률, 건물이니까 5% 곱하기 경과된 과세견의 수.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자, 경과된 과세견의 수는요. 지금 건물 취득을 한 게 2018년도 12월 달. 그러면 2018년도 2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폐 없이 잔존 제하가 된 시점이 2020년도 10월 달이에요. 2020년도 2기가 되는 거죠. 자, 2기에서 2기로 바뀌었으면 플러스 빵이고 몇 년 지났죠?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으면 2 by 2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4기가 지났구나. 그런 식으로 바로 나와요. 손으로 세고 있지 말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기에서 2기로 바뀌면 플러스 1, 2기에서 1기로 바뀌면 마이너스 1.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얘가 8천만 원이 되네요. 8,9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뭐 현혹 자료라고 하면 제품이 뭐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일부가 파손돼가지고 시가가 하락했다. 뭐 이런 건 상관 안 해요. 그냥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현혹 자료에 그냥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 나와 있는 시가,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 풀어보죠. 자, 35번 문제는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그거까지 좀 고려한 문제예요. 납부세액 구하는 문제 해보죠. 35번. 자, 35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제조업자 주갑의 2020년 자료이다. 공통매입세액 정상과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고려한 주갑의 2020년 2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으로 오른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가액 내역이 나와 있네요. 지금은 2기 확정신고시예요. 2기 확정신고시면 2기에 10월, 11월, 12월 달 거 납부세액을 구하는 거고요. 공급가액의 내역이 나오죠. 10월, 11월, 12월 달 걸 구하셔야 되는 것인데 요거 납부세액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매출세액을 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구하셔야 돼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까지 고려를 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요거는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건 원래는 매입세액에서 가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따로 구해볼게요. 그게 계산 편의상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납부세액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플러스 할지 마이너스 할지 그 효과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는 납부세액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별도로 계산 편의상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매출세액부터 구할게요. 자, 매출세액은요. 거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10월, 11월, 12월 달이니까 공급가액 내역에서 과세 면세 사업 같이 하고 있죠. 과세분 10월부터 12월까지 5,100만 원. 그게 과표고 거기에 10% 때리면 매출세액이 나오겠죠. 5,100만 원에 10% 510만 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의 내역이 나오죠. 매입세액.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일단 10월, 11월, 12월 거기 과세분 매입세액 있죠. 350만 원. 그게 공제를 받을 매입세액이고 면세분은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일 거고 공통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안분 계산이 좀 필요하죠. 근데 요거는 보시면 꽃표시 하나에 2020년 2월 1일에 과사업과 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장치 2천만 원을 구입했고 실질 이속은 알 수 없다. 그 공통 매입세액이 200이 있고요. 두 번째 꽃표시에는 9월 1일에 요 2기죠. 2기의 과세사업과 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운반용 트럭을 1,0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실질 이속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단기 2기 거 일반 매입세액부터 집어넣을게요. 일반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도 있는 건데 일반 매입세액부터 일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분 매입세액 해가지고 그 표 안에서 350만 원 체크하시고요. 10월, 11월, 12월 이제 공통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거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 100만 원 있었어요. 2020년 2기 거 2020년 2기 거는 100만 원 요거 7월 달 7, 8, 9월 달 요때 사온 거거든요. 9월 1일 날 사온 거 있죠. 트럭 사온 거 그거 1,000만 원짜리 10% 해가지고 100만 원. 그 공통 매입세액은 2기 예정 때 사왔으니까 2기 예정 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면 2기 예정 신고 때는 어떤 비율 적용했겠죠? 공통 매입세액은 원래 단기 비율 적용하잖아요. 단기 해당 과세기간 6개월 비율을 적용하는 게 정확한 비율인데 예정 신고 때는 6개월 비율이 없으니까 예정 신고 기간 3개월치 비율을 적용했을 거라는 거죠. 요건 조금 잘못된 비율, 그거를 대충 적용했다가 그 다음에 확정 때는 어떻게 하죠? 정산을 하는 거죠. 6개월 비율로 제대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는 거죠. 요거 정산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 100만 원은 단기분이에요. 그리고 200만 원짜리 공통 매입세액은요. 요거는 2020년 1기, 정기에 사온 거예요.
그거는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거고요. 자, 그러면 당기분 100만 원. 요거 당기 6개월 비율로 정산해 주는 겁니다. 100만 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당기 3개월 비율을 적용했을 거예요. 예정신고 기간 비율. 그 6개월 비율로 좀 정산해 주는 거죠. 자, 일단 6개월 비율을 산정해 볼게요. 과세 비율 할게요. 매입세 공제액을 구하는 거니까. 과세 비율 같은 경우에 7월부터 9월까지 과사업의 공급가액의 내역이 1번 양가로 4,900이죠. 거기다 10월부터 12월까지 5,100이에요. 두 개 합치면요. 1억 원이죠. 면세 같은 경우에 또 7월부터 9월까지 5,100, 10월부터 12월까지 4,900 합치면 1억 원이에요. 두 개 합치면 2억 원이죠. 2억 원분의 1억 원의 비율은요. 50%. 요게 단기 6개월 비율이에요. 단기 6개월 과세 비율이에요. 그런데 예정 때는 얼마만큼 공제를 받았죠? 예정 때 공제받은 걸 빼는 거예요. 공제받은 것은 예정 때 3개월 비율 적용해가지고 공제를 받았겠죠. 그게 몇 %죠? 보시면 7, 8, 9월 달이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4,900이고 면사업의 공급가액이 5,100이에요. 7, 8, 9월 달. 그러면 과세 사업의 비율이 49%. 그 49%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100만 원 곱하기 49%가 예정 신고 때 매입세 공제액이에요. 그죠? 요걸 빼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 3개월치. 이렇게 하면 매입세 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록 5% 이상의 차이가 없죠. 근데 원래부터 얘는 예정 신고 때의 비율은 잘못된 비율이었어요. 그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비율로. 그래서 요거는 뭐 1%밖에 차이 안 나도 무조건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5% 이상의 증감 이런 거 안 따져요. 무조건 정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공통매입세액 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된 비율을 올바른 비율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50%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49%만 받았으니까 요 1%만큼 추가 공제를 해줄게.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100만 원에 1% 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0,000원이죠. 10,00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매입세액은 351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직전기 2020년 1기죠. 1기 사원 공통매입세액 그거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020년 1기 비율하고요. 2020년 2기 비율 요거 차이가 5% 이상인지 이런 걸 따져보셔야 돼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5% 이상의 증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2020년 1기 요때 사왔고요. 이때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으로 2020년 1기 비율을 적용했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2020년 2기에는 바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2020년 1기 같은 경우에 요 비율은 우리 납부세액의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면세 비율을 좀 적용할게요. 면세 비율. 면세 비율로 파악하면 납부세액이 가산하는 효과인지 차감하는 효과인지가 빠르게 파악이 돼요. 면세 비율.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에 가산하면 되고요. 면세 비율이 단기에 감소해버리면 그때는 납부세액에서 차감이거든요. 그래서 효과 그걸 좀 보기 위해서 이 비율로 한번 해볼게요. 자, 1기 거는요. 1월부터 6월달까지예요. 1월부터 6월달까지. 그래서 거의 과세분 5천만 원, 3천만 원 합치고 면세분 5천만 원, 7천만 원 다 합쳐요. 그래서 전체 다 합쳐버리면 얼마가 되냐면 2억 원이고요. 2억 원 중에 면세 공가액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2천이죠. 1억 2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예요. 이기는요. 우리가 이미 구했어요. 이게 과세 비율이었죠.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면세 비율이 또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세 비율이 5% 이상의 증감이 있었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확인하셔야 될 게 확정신고 시에만 재계산한다. 그리고 5% 이상의 증감이 있어야 한다. 감가상각자산만 재계산한다. 이런 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 감가상각자산만 확정신고 시만 5%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만 그런 걸 확인해 주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0%, 5% 이상의 증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도록 하죠.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확정신고시만, 지금 확정신고시거든요. 그리고 감가상각자산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이에요. 그게 얼마냐면 200만 원이죠. 요거 200만 원은 거기 단서에 기계장치에 대한 거고요. 자, 기계장치고 감가상각자산만 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상각을 고려해 주셔야 돼. 기계장치의 상각률은 1-25%. 그리고 1기 산 거죠. 한 기가 지났습니다. 자, 거기에 증감 비율 10% 때리면 재계산 금액이 나와요. 요게 나올 거고요.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15만 원이 나올 거예요. 15만 원. 15만 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효과를 좀 고려해 주셔야 돼요.
요게 면세 비율로 우리가 따졌죠. 그 이유가 납부세액의 효과를 좀 빠르게 파악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60%에서 50%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으면 어떻게 한다?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차감한다는 거. 그럼 납부세액 계산하실 때 매출세액 510만 원에서요. 매입세액 351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납부환급세액 재계산한 거 차감하는 효과니까 이것까지 빼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납부세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44만 원 그렇게 나올 겁니다. 144만 원. 요게 답이네요.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요. 다른 문제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몇몇 문제는 난이도가 되게 낮은 편이었고 몇몇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매입세 같은 경우에 예정 때는 3개월 비율 적용했다가 학정 때 6개월 비율로 정산을 해줍니다. 이 잘못된 비율이기 때문에 요거는 5% 이상의 증감이 없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정산을 해주는 컨셉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만 학정신고시만 그런 개념인데 얘는 산식을 아셔야 돼요. 감가상각자산만 하는 거니까 상각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비율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증감이 있어야 돼요. 5% 이상의 증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 5% 이상 증감이 없으면요. 재계산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요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하실 때는 항상 면세 비율로 파악하세요.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플러스, 납부세액이 플러스 효과, 가산하는 효과가 있고요. 면세 비율이 줄어들면요. 감소하면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번 풀어봤고 이제 37번 풀어보도록 하죠. 36번이죠. 36번 풀어볼게요. 36번은 보시면 일반 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갑의 2020년 매입거래이다. 주갑의 2020년 2기 매입세 공제액으로 오른 것은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구해보죠. 자, 36번 문제고요. 매입세 공제액을 묻고 있는데 일단 공급가액 900만 원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착오로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세운계약서를 수령하였으나 기타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 금액과 금액이 동일 과세기간에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착오로 세운계약서가 조금 부실기재된 걸 수령을 한 거죠. 이때 뭐 부실기재라고 해가지고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이번에 뭐 개정사항으로서도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부분, 그 차익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나머지 사실과 같은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또 규정이 명확하게 들어왔거든요. 이 경우에도 이제 900만 원짜리 매입을 하고 1000만 원짜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900만 원짜리 매입한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 900만 원의 10%, 90만 원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더 적은 부분 있죠. 100만 원. 100만 원 더 적은 공급가액의 10%. 요거는 불공제겠죠. 이건 사온 것도 아니니까. 실제 공급 받은 게 900만 원치니까 900만 원의 10% 해가지고 90만 원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대여료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200만 원의 세운계약서를 수령하였다. 업무용 승용차는 구입 관련이든 임차 관련이든 유지 관련이든 전부 다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지금 대여료, 임차료죠. 요거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 200만 원에 뭐 10% 해가지고 20만 원 불공제. 그런 식으로. 어차피 공제액을 구하는 거니까 제끼면 되겠고. 3번 양가로에 종업원 식대를 지급하고 간이 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32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했대요. 종업원 식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이긴 해요. 업무 관련이긴 한데 문제가 뭐예요? 간이 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면요. 간이 과세자는 세운계약서를 발급을 못하잖아요. 세운계약서 발급이 금지된 자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끊어주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단순 영수증에 불과합니다. 이걸로는 절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간이 과세자한테 사오면 절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4번 양가로 직원 사택 수리비 지급하고 공급가액 400만 원의 세운계약서를 수령했다. 사택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무 관련일 수도 있고 무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직원 거는 업무 관련이에요. 누구께 업무 무관이죠? 출자 임원 거. 출자 임원,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 수리비 이런 거는 업무 무관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무관 비용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겠지만 얘는 지금 출자 임원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직원이잖아, 직원. 일단 임원도 아니야. 그래서 직원 사택 유지비는요. 이런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업무 관련으로 보는 거죠. 그럼 400만 원에 10% 해가지고 40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관세의 과세 가격이 1000만 원인 원재료를 수입했는데 그에 대한 관세가 80만 원이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 세운 계산서를 수령을 했대요. 관세와 부가세를 제외한 세금은 없대요. 자, 그러면 관세의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에 더하면 1080만 원이 세관장 과표가 될 거고요. 1080만 원에 10% 때리면요. 108만 원이 되겠죠. 108만 원이 나의 매입세액이 되는 거야. 세관장 과표의 10%, 요게 나의 매입세액. 그 세금계산서 받아왔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집계를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얼마냐면 238만 원. 자, 여기 답이죠. 238만 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이제 37번 요거 풀어보죠. 37번. 자, 37번. 일반 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과 차가감 납부세액, 지방소비세 차감 전 100%죠. 요걸로 옳은 것은 납부세액까지 한번 구해보고 차가감 납부세액까지도 구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죠? 납부세액에서 차가감 납부세액이 되려면 뭐 각종 세액공제 그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까지 더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일반 과세자고요. 일단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세액 구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각종 세액공제 그런 것까지 차감을 하면 차가감 납부세액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차가감 납부세액 이것만 물은 게 아니라 납부세액도 한번 구해보고 요까지 끊어서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요것도 구해보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뭐 일단 차가감 납부세액 구해볼게요. 공급가액이 4억 5천. 자, 요거의 10%가 결과적으로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4,500이 될 거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4,500 얘는 하나 또 고려하셔야 될 게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 자료도 좀 주어져 있으니까 대손세액까지 좀 가감해가지고 매출세액을 구하셔야 되는 문제였고 뭐 1번 양가로 좀 보죠. 공급가액 중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3억 8,500만 원 부가세 포함 이걸 발행했대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게 있으면 신카 발행세액공제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신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율 적용하는 베이스 금액은요. 공급가액이다 공급대가다. 공급대가죠.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된 3억 8,500 요거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 그 7번 양가로 관련해서 잠깐 보면요. 7번 양가로에 갑의 2019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이래요. 이게 왜 주어졌을까요? 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안 되죠. 얘는 10억 원 초과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자료가 좀 주어진 거예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직전 연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하지 않으니까 신카 발행세액공제가 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원래부터 안 되고 개인사업자는 되는 사업자도 있고 안 되는 사업자도 있는데 얘는 되는 사업자라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신카 발행세액공제가 있으니까 여기다 좀 체크해 놓을게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그거 넣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세액 1,000만 원 나오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5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빼야겠죠?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950만 원이 일반적인 매입세액이에요. 일반 매입세액이 950만 원 있구나.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 부도로 대손 처리한 바드럼 내역이 나오죠. 그 대손금액 부가세 포함된 게 220만 원이고 부도 발생한 게 6월 1일이고 공급일이 2019년도 뭐 2019년도면 최근이죠. 최근이라 가지고 괜찮고요. 대손 기한 내에 대손 사유가 발생한 거고 대손 사유는 언제 발생한 거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발생한 거예요. 대손 사유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이니까 2020년 몇 기죠? 2기가 되겠죠. 6월 달부터 또 6개월 더하면 12월 달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 2기에 대손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2기에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2기거든요. 지금 2기니까 지금 대손세액 공제가 되고요. 확정신고 시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대손 기한 내 일단 발생한 대손인가 그리고 확정신고 시인가 그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확정신고시니까 지금 하면 돼요. 지금이 대손이 확정된 시기입니다. 그럼 220만 원 대손 금액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시면 되겠죠. 20만 원. 요 대손세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200만 원 한도 내금액이라고 돼 있죠. 얘 같은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는 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뭐 업종 제한 없이 다 되죠. 근데 만약에 간이 과세자 문제였으면 업종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업종이 음식점업하고 제조업만 되는 거니까 간이 과세자는. 근데 요거는 일반 과세자 문제라 가지고 이렇게 제시가 되면 다 공제가 되는 케이스예요. 200만 원. 그리고 2020년 1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액 450만 원. 이걸 왜 넣었죠? 이걸 넣은 이유는요. 1기에 450만 원 이미 받았으니까 2기의 한도는요. 550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연한도 1000만 원이죠. 연한도기 때문에 1기에 이미 450 받았으면 2기의 한도는 550으로 주는 겁니다. 그거 고려해라는 거고, 중간 예납 고지액과 가산세는 없으며 전자신고 방식에 의해서 확정신고를 했대요. 전자신고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들어가겠네요. 10,000원. 요 체크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다 읽었습니다. 이제 집계를 좀 해볼게요. 지금 매출세액은 계산을 다 했고 매입세액까지도 계산했습니다. 요까지 하면 납부세액이 끝나는 거죠. 납부세액은 한번 계산해보면 1,150만 원, 4,480에서 1,150만 원 빼면 3,330만 원. 그러면 보기에 3,330만 원 있는 거 있죠. 3번, 4번, 5번 중에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3번, 4번, 5번 중에서. 3번, 4번, 5번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미니멈으로 계산합니다. 미니멈. 일단 발행금액, 결제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거 우리가 체크하는 거 1번 양가로에 3억 8,500이고요. 공제율은요. 일반 과세자는 공제율이 1.3%밖에 없어요. 간이었으면 그때는 음식점업, 숙박업을 영위했으면 2.6%로 올라가죠. 근데 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반 과세자 1.3%밖에 없어요. 간이는 1.3% 적용하는 뭐 제조업, 소매업 이런 게 있고 음식점업, 숙박업 얘들은 2.6%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그냥 1.3%. 한도는 얼마죠? 한도는 550이에요. 왜냐? 1기에 이미 450만 원 신카 발행세 공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550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둘 중에 적은 거 계산해 보시면 500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500만 5천 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1만 원인 거 아시죠? 1만 원. 이렇게. 그럼 세액공제액이 또 계산이 될 겁니다. 1만 5천 원. 이렇게. 그러면 차감한 납부세액은 이걸 다 이제 감안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납부세액 구했으니까 3,330만 원에서 요 1만 5천 원까지 빼주시면 차감한 납부세액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2,828만 5천 원 그렇게 나오네요.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납부세액까지도 한번 계산해보고 요까지 끊어서 납부세액까지도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감 납부세액까지도 계산해보고 요 계산 구조를 다 깨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요 신카 발행세액 공제 요거 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적용하고요. 1기에 이미 450을 세액공제 받았으면 2기의 한도는 550으로 준다. 그런 것도 여기서는 한도 안 걸리긴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37번도 풀어봤고 이제 마지막 문제 39번 풀어보죠. 39번은 상증세 문제라 가지고 세무사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39번 풀어보죠. 요거 거주자 갑의 2020년 비상장 주식 양수 및 양도 관련 자료다. 갑의 2020년 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오른 것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묻고 있고요. 39번. 요거는 어떤 규정을 좀 묻고 있냐면 얘는 자산을 뭐 저가 양수하거나 고가 양도했을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 그거 좀 묻고 있어요. 39번. 그래서 어떤 규정만 좀 아시면 되냐면 이게 특수관계인한테 저가로 양수했느냐 특수관계인한테 고가 양도했느냐 아니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 규정을 좀 보면요. 일단 특수관계인이라고 할게요. 특수관계인한테 뭐 저가로 양수한 케이스 또는 고가로 양도한 케이스 내가 이득을 보는 케이스야.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케이스
비특수관계인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겠고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이 있고요.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 분여 요건 있고 이제 증여재산 가액 구하는 산식이 있고 자 시가에 30% 규정이 있고 3억 원 규정이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특수관계인한테 저가로 내가 양수했다. 이때도 이익을 보는 케이스고 고가로 양도를 했다. 이때도 이익을 보는 케이스거든요. 그때 증여재산 가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특수관계인이면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은 요거 둘 중에 적은 거예요. 시가하고 거래가 차액. 거래가 차액. 절대값으로 봤을 때 요게 요거 1번하고 2번 미니멈 금액 이상인가? 이게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이고요.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실 때 시가와 거래가 차액에서 뭘 빼냐면 요거 미니멈 동그라미 1번 시가의 30% 3억 원 동그라미 2번 요걸 빼줘야 돼요. 요걸 빼서 증여재산 가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적은 거 빼는 거죠. 근데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달라요.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을 따질 때는 시가하고 거래가하고 그 차이가 일단 동그라미 1번 이상인가 30% 이상인가 이거 따져요. 시가의 30% 이상인가 이게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이고요. 요걸 충족했으면 증여재산 가액을 구할 때는 시가하고 거래가 차이에서 동그라미 2번 3억 원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3억 원 요걸 빼가지고 증여재산 가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 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39번입니다. 자 보죠. 1번 양가로 2020년도 2월 12일에 어머니로부터 시가 5억 원 주식을 3억 원에 양수를 했다. 5억 원짜리를 3억 원에 샀으면요. 그러면 되게 저가로 양수를 한 거죠. 내가 이득을 보는 거고요. 어머니는 또 특수관계인이죠. 자 일단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 충족했는지 보죠. 이 차이가 얼마죠? 2억 원이죠. 2억 원. 2억 원이 시가의 30% 이상인가 따져보시면 뭐 3억 이상은 아니지만 시가의 30% 그거 이상은 되죠. 시가의 30%가 시가 5억 원의 30%니까 1억 5천. 그래서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첫 번째로 지금 차액이 2억 원 요걸 계산하시고요. 차액 2억 원에서 시가 5억에 30% 요거 이상인가? 이상 맞거든요. 이상 맞으면 요거 5억에 30% 빼주시면 돼요. 일단 3억 이상은 아니죠. 어차피 미니멈이 3억하고 요거 시가의 30% 미니멈이 뭐예요? 이게 미니멈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요거 하면 얼마예요? 1억 5천이니까 이게 3억보다는 적죠. 그래서 1억 5천 넘어가고요.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 충족했고 증여재산 가액 구할 때도 이거 미니멈 금액을 빼주시면 돼. 그럼 5천만 원이 증여재산 가액이 되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건 5천만 원. 그리고 2020년 3월 23일 날 친구, 갑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래요. 비특수관계인이에요. 시가 7억 원짜리 주식을 거래 간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5억 원에 양수를 했대요. 이것도 2억이나 싸게 양수를 한 거니까 내가 이득을 본 케이스이긴 하죠. 근데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 충족했는가 따져보시면 차이가 2억이에요. 지금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2억 원인데 일단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은요. 특수관계가 없으면 30% 요건만 적용해요. 30%. 시가의 30%는요. 7억 원에 30% 하시면 2억 1천만 원이죠. 7억 원의 30%가 2억 1천만 원이라 가지고 차액 2억 원이 2억 1천만 원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 부충족이에요. 요 케이스. 요거 이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가의 30% 이상이 아니다. 요건 증여재산 가액이 없고요. 3번 양가로 5월 15일 날 할아버지에게 시가 2억 원의 주식을 4억 원에 양도하였다. 고가로 양도했죠. 그럼 요것도 내가 이득을 보는 케이스예요. 차액이 얼마죠? 2억 원이죠. 할아버지는 특수관계인이에요. 2억 원이면 일단 미니멈. 시가의 30%. 2억 원의 30%가 6천만 원이죠. 요거하고 3억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게 6천만 원이에요. 그럼 6천만 원 빼주셔야 돼요. 둘 중에 적은 거.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받은 증여재산 가액은요. 지금 차액 2억 원에서 월 빼죠. 시가의 30%. 시가가 2억이니까 2억의 30% 6천만 원 요걸 빼가지고 1억 4천이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없죠. 뭐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며 양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은요. 1억 9천. 요게 끝이에요.
요 규정을 그냥 물어본 문제였어요. 특수관계인이면 둘 중에 적은 거 이상이면 증여재산 가액 계산할 때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비특수관계인이면 일단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 충족하는 것이고, 요거 40% 이상이면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는데 3억 원을 또 빼준다는 거, 그거를 좀 잘 챙겨가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일단 요거 비특수관계인 친구한테 내가 적과 양수한 케이스는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을 불충족해가지고 증여재산 가액이 없고, 다만 특수관계인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것은 요거 미니멈 금액, 미니멈이 둘 다 요 시가의 30%였어요. 3억 원보다 요게 더 적었죠. 요거 이상이라 가지고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 충족했고, 증여재산 가액 구할 때 요걸 빼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여세까지도 다 풀었고요. 그러니까 요 난이도가 보면은 되게 쉬운 문제도 있고요. 되게 이거는 거의 뭐 맨날 보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운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 뭐 간간히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긴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도 좀 평이했고 괜찮았기 때문에 푸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잘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